문제를 보면 좀 쉽게 할 방법이 없나. 좀 게으른 학생의 특징이 나타났죠. 16, 13579는 이제 뭔가 아시겠어요? 문제를 보고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좀 다르게 풀 수 있지 않을까? 나만의 독창적인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자세. 안녕하세요. 수학으로 고민하는 학부모들을 위한 수학 콘서트 수다학의 MC 고유경입니다. 바야흐로 21세기는 스마트한 시대입니다. 요즘은 교육에도 스마트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스마트한 세상에서의 수학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궁금하시죠? 오늘 강연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함께 스마트한 수학 교육의 비밀을 속속들이 파헤쳐줄 오늘의 패널부터 한번 만나볼게요. 윤영민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은 학생들 공부할 때 스마트 기기를 굉장히 많이들 쓰더라고요. 네, 자녀분들도 많이 쓰던가요? 무슨 어플을 깔면은 뭐 수학 공부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뭔지 자세히는 제가 모르는데 스마트폰 어플 마켓에서 검색을 하니까 수학으로 검색하면 한 250개가 쭉 나오더라고요. 오, 그래요. 근데 아무튼 뭐 스마트해지면 좋겠지만 이렇게 뭐 쉽고 재미있게 하는 건 좋긴 한데 이렇게 어렵죠 항상? 네, 맞아요. 수학하면 일단 어렵다는 선입견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말 여전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스마트한 세상이고 스마트 기기가 발전했지만 수학은 여전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뭐 좋은 게 있어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강연 주제가 바로 스마트하게 계산하기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그러면 이제 뭐 스마트하게 우리가 점수도 팍팍 올라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글쎄요, 오늘 강연을 들어봐야지. 이 엄마는 그냥 점수 올라가는 데가 관심이 많아요. 네, 뭐 스마트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 점수도 올라가겠죠, 당연히. 네. 오늘의 강연자 한번 모셔볼게요. 독창적인 계산법으로 수학 실력이 쑥쑥 늘어나는 비법을 알려주실 분, 청주교육대학교 수학교육과 한대희 교수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제목을 스마트하게 계산하기라고 정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복잡한 계산 문제를 쉽고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면서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재미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수학을 즐기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모두 다 핑크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거리로 바꾸려면 조금 해야 되겠죠. 많은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보면 그저 답을 찾으려고 열심히 풀기만 하는데 잠깐 멈춰서서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길러낼 수 있다면 좋은 소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스마트하게 계산하기, 이렇게 제목만 들었을 때는 딱 와닿지 않는데 어떤 건가요? 예, 스마트하다는 말은 보통 똑똑하다, 영리하다 그런 뜻으로 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똑하게, 영리하게 계산을 하자는 건데요. 수학 문제 중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혹은 복잡해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생각을 잘하면 아주 간단하게 풀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하게 계산한다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복잡해 보이는 문제를 생각을 잘해서 쉽게 간단하게 풀어나가는 그런 계산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진짜 수학이 쉽고 간단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잘. 그러니까요. 그리고 스마트하게 우리가 이제 수학 교육법 오늘 배우게 되면
그래요. 저 굉장히 천박한 엄마예요. 아무튼 수학 잘하게 되는 거죠? 점수 올라가는 거죠? 학생 스스로가 스마트한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다는 이야기는 벌써 어느 정도 사고하는 능력이 개발됐다는 뜻이고 네. 그런 학생들은 아마도 자연스럽게 수학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그렇게 꼭 생각합니다. 좀 우리 네. 엄마들 보셔야 되겠어요. 경청하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잘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예. 이미 이 스마트한 계산법을 체득해서 잘 하고 있는 학생들 있을 텐데 그 학생들의 특징은 뭔가요? 사람들이 사고를 하는 건 특히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하나는 자극에 대한 반사로 나오는 사고가 있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대부분의 사고는 그 자극에 대한 반사로 나오는 습관화된 행동이라고 네. 할 수 있죠. 계산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습관을 만드는 것인데요. 문제를 풀자마자 자기가 기억하고 연습한 답을 쓰는 것이 이제 그런 형태의 사고를 하는 것이고요. 네. 그것보다 좀 더 고차원적인 사고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멈춰서서 자기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뭐가 문제인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네. 좀 더 고차원적인 사고인데, 좀 더 고차원적인 사고를 계산에 적용해보자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스마트한 방법을 찾는 학생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문제를 풀기 전에, 막 열심히 계산하기 전에, 이 문제가 쉬운 방법을 포함하고 있는 문제인지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뭔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계산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아마 그게 네. 특징이라면 특징이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비법 참 궁금해지네요. 학창 시절에도 제 주변을 보면 정말 그 여우같이 꽤 있게, 뭐 요령 있게, 뭐 그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공부도 잘하고 성적도 참 잘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그 방법을 몰라서 여우가 아닌 곰처럼 공부했던 우리 친구들, 또 공부를 잘하는 지름길을 알려주고 싶었던 우리 학부모님들 이번 강연 꼭 놓치지 마시고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한대희 교수님의 강연 박수로 시작합니다. 초등학교에서 많은 학습 내용이 그 계산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수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분수 더하기, 서수 더하기, 뭐 이런 계산 방법들을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산 방법을 정확하게 빨리 사용할 줄 아는 게 연습이 되고 숙달이 돼야 되긴 합니다. 그런데 많은 계산 문제들을 숙달을 하려고 하다 보면 되게 지루하고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습만 하고 정말 그 연습한 결과를 써먹어야 되는 상황쯤에 이르면 학생들이 수학이 재미없다든가 뭐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에서도 뭔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고요. 수학을 좋아하거나 잘하는 학생들은 계산 문제를 볼 때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잘 풀려고, 효율적으로 풀려고, 간단하게 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합니다. 오늘은 그런 학생들의 사례를 좀 살펴보면서 수학을 공부하는 재미랄까요? 아니면 수학을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 나갈까 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제 경험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동네에 기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뭐 전문적으로 바둑을 배우러 간 건 아니고요. 그냥 심심해서 호기심에 그 기원을 조금 다녔는데요. 그 기원에 계셨던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저를 되게 이뻐하셨어요. 하루는 난로가에 커다란 그 연탄난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연탄난로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아저씨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 바둑을 배우니까 바둑판에 점이 몇 개 있는지 알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바둑판이 이제 가로에 19줄, 세로로 19줄이 있으니까 19 곱하기 19를 하면 답이 되니까 뭐 그냥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19 곱하기 19. 그래서 9, 9, 81. 그리고 또 1구는 9. 그래서 171. 또 이렇게 쓰고 뭐 이러는 계산을 해서 360이라는 계산을 이렇게 막 종이에다가 써서 계산하려고 하니까 그 아저씨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 바둑을 배운다는 녀석이 이렇게 계산을 하냐 좀 머리를 써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머리를 어떻게 쓸까 그랬더니만 이제 아저씨께서 이제 몇 가지 팁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19 곱하기 19를 계산하는데 어렵다면 조금 쉬운 문제로 바꿔서 이제 생각해 보자는 건데요. 20에다 19를 곱한 다음에 19를 빼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20 곱하기 19는 또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그러면 20 곱하기 19도 마찬가지 아이디어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럼 20 곱하기 20에서 20을 빼면 20 곱하기 19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암산으로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뭐 쓰셔도 좋고요. 20 곱하기 20은 400. 다 쉽죠. 거기서 20을 빼면 얼마예요? 380. 그죠? 이제 380에서 이제 얼마를 빼야 되나요? 19죠. 또 380 빼기 19 이게 쓸 게 아니고 또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19를 빼는 게 어려우니까 20을 먼저 빼는 거죠. 그럼 380에서 20을 빼면 360. 그리고 하나 더 뺐으니까 1을 더해서 361이다. 이렇게 풀자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서 이 아저씨는 정말 참 똑똑한 아저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풀이가 교과서에도 등장하고 있는데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그런 게 없었거든요. 저한테는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도 이제 계산 문제를 보면 좀 쉽게 할 방법이 없나, 좀 게으른 학생의 특징이 나타났죠. 그냥 하기는 싫고 좀 쉽게 하는 방법을 찾고자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했고 실패도 많이 했는데 제 어린 시절의 기억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36 곱하기 27 같은 그런 계산을 하면 뭐 아까처럼 이렇게 뭐 6, 7, 42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그걸 그림으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정사각형 모양, 뭐 직사각형 모양에다가 36을 30과 6으로 나누고 27을 20과 7로 나눠서 이렇게 빈칸에다가 이제 숫자를 집어보면 20 곱하기 30이 600, 20 곱하기 6은 120, 뭐 이런 식으로 빈칸에다 숫자를 적으면 곱하기가 더하기 문제로 바뀌죠.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숫자들이어서 더하는 방식으로 이제 두 자릿수 곱하는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선생님 한 분도 재미난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는데요. 학교에 초등학교 3학년 학급이었던가 봅니다. 2학년 때 구구단을 배우는데 아직 3학년이면서도 구구단을 못하는 학생이 있었대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그 선생님이 더운 여름날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구구단을 못하는 그 학생이 선생님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막 이렇게 졸랐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 학생이 이제 구구단을 못하는 걸 아니까 우리 반에 33명이 있다. 그런데 500원씩 하나씩 다 사주려면 얼마가 드는지를 10초 안에 네가 계산을 해내면 내가 사준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구구단도 못하는 녀석이 어떻게 이걸 빨리 계산할까 했는데 이 학생이 5초도 안 돼서 답을 냈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은 이런 거죠. 33 곱하기 500을 하는 거고요. 355, 또 355 해서 이렇게 세로 줄 맞아서 16,500원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구구단을 못하는 학생이 이렇게 두 자릿수와에다가 500을 곱하는 계산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 교실 배치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떻게 생각했는지 힌트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금방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학생 아주 자연스럽게 일상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나한테 하나 사주면 500원. 그리고 보통은 짜가고 앉잖아요. 초등학교는. 짜가고 같이 사주면 1,000원. 한 분단에 5줄이니까 5,000원. 두 분단 10,000원, 세 분단 15,000원. 밑에 3명이 남아있죠. 짝이 붙어있는 1,000원. 그리고 혼자 떨어진 나이 500원. 그래서 16,500원. 이렇게 금방 계산을 했다는 겁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아마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학습 결손이 있어서 구구단을 외우지 못한 학생이겠지만 생각하는 과정이나 방식으로 볼 때 상당히 스마트한 어떤 자질이 있는 학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구구단을 외워가지고 두 자릿수의 곱셈을 기계적으로 막 연습해서 계산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 초등학교의 교육 목표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수학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랄까요? 생각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지금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생각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충분히 자질이 있고 조금 더 학습을 해나간다면 훨씬 더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학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마트한 계산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보면 아마도 제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뭐 딱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가우스 이야기 다 아시지 않으세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가우스 일화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설화 형태로 내려오는데 뭐 하나 예를 들면 가우스가 어렸을 때요 4살인지 7살인지 뭐 책마다 좀 다른데 집에서 이제 아버지한테 가우스 가서 이렇게 아빠한테 놀자고 했는지 뭐 질문을 했는지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뭐 일을 하다가 귀찮으셨던가 봐. 그래서 너 저기 가서 뭐 시키죠. 뭘 시켰다 그래요? 아시죠? 1부터 100까지 더하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1부터 100까지 더하면 100번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나절은 아이에게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했던가 보죠. 근데 가우스가 금방 나타나가지고는 5056 해가지고 아버지가 깜짝 놀랐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 내려오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집에서 그랬다면 한 사람한테 아주 크게 혼났을 것 같아요. 애가 뭐 이렇게 질문하고 뭐 놀아달라 그러는데 너 거기 가서 1부터 100까지 합하고 있어라. 그렇게 대답했다. 뭐 현대의 아버지로서는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어쨌거나 그 결과로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수학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이 어떤 건가에 대한 일화가 이제 전해지게 되죠. 1부터 100까지 더하라는 걸 보통 사람들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더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우스가 했다는 방법은 앞에서부터 더한 게 아니고 처음과 끝을 짝을 맺은 것이죠. 1하고 100을 합하고 2하고 99를 합하고 3하고 98을 합하고 쭉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50번째까지 가면 50과 51을 합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모두 다 101로 동일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100번을 더해야 될 계산을 101을 50번을 더 곱함으로써 한 방에 해결해버리게 되는. 그래서 가우스의 천재성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꼭 이제 이런 일화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 가우스 그 계산을 조금 더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요. 1에서부터 100까지를 합해 나가는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통의 사고가 앞에서부터 진행되는데 이 가우스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뒤쪽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앞쪽에서 땡땡땡, 그러니까 1, 2, 3하고 땡땡땡 하면 뒤쪽은 잘 안 쓰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뒤쪽은 좀 모호한 상태로 있는데 뒤쪽을 명확하게 인식했다는 것이 이제 가우스 비범함일 수도 있고요. 비범함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이렇게 짝을 맺었다는 거예요. 짝 맺는 생각을 또 어떻게 했을까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짝을 맺었더니만 101이라고 하는 숫자가 동일하게 반복해서 나타나는 규칙이 숨겨져 있었다는 거죠. 가우스가 어떤 통찰을 통해서 이걸 발견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가우스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복잡한 계산을 어떻게 잘 생각하면, 잘 생각한다는 말은 수나 도형 속에 들어있는 어떤 규칙이나 패턴을 잘 파악해낸다면 뭔가 간단하고 효율적이고 멋진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일화를 남겨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우스 일화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관점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가우스 일화에 등장하는 그 아빠의 모습, 우리가 한번 어떤 아빠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문제를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학적인 이야기는 좀 이따 2부에서 좀 더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이제 두 분을 모시고 가우스 아빠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네, 일부 강연 잘 들었습니다. 뭐 이런 걸 두고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1부터 100까지 더할 때 대부분 앞에 1부터 이렇게 99까지 더해야 된다고 생각을 당연히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문제인데 생각을 조금만 바꾸니까 이렇게 쉽게 계산이 뚝딱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 가우스 아버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뭔가 시간을 벌기 위해서 아이한테 귀찮으니까 그냥 문제를 던져준 거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가우스가 수학의 신이 된 거고 좋은 아빠예요. 도대체 나쁜 아빠예요. 어느 쪽에서 알겠어요? 현대 아빠들은 자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아이들 공부도 잘 챙겨줘야 되고 질문에 잘 대답해줘야 되고 뭐 그런 아빠의 모습을 상상한다면 가우스는 뭐 가우스 아버님은 나쁜 아빠였겠죠.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가우스 아빠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이 일화는 탄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뭔가 있는 또 숨은 아빠라고 할 뜻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예. 근데 요즘 그렇겠죠. 우리 예. 젊은 엄마들은요, 이제 아이들이 스마트폰 만지는 걸 좋아하니까
좀 뭔가 친구들 만나고 자기 뭐 좀 시간을 보내려면 그냥 스마트폰 맞아요. 넘겨주고 많이 봤어요, 그런 엄마들. 너 네. 그거 하고 있어 나 뭐 이거 이런 엄마들이 굉장히 사실 많아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가우스 아빠의 문제로 돌아가 보면요. 네. 이게 좋은 아빠다, 나쁜 아빠다 이런 문제보다는 이 상황에서 뭔가 우리한테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가우스 아빠가 이제 뭐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네. 아이한테 시켰고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생각할 기회를 줬다는 거죠.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줬다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요. 네. 자상하게 막 대화를 해주고 질문을 들어주고 답변을 해주고 했던 아빠였다면 가우스는 탄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 거죠. 네. 또 다른 건 또 좀 더 중요한 문제는 네. 정말 이제 이걸 의도했다면 가우스 아빠는 정말 대단한 교육자이실 텐데 1부터 100까지를 합하라고 하는 문제 안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지루하고 복잡한 그런 문제지만 간단한 방법이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든 부모님이든 아이들의 그 수학적인 성장을 도와주려고 한다면 네. 이 좋은 아이디어가 담긴 질문을 찾아서 던져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게요. 그리고 네. 답을 제시해주기보다는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격려하고 또 조금 더 좋은 생각, 스스로 생각하는 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그 생각들 중에서도 좀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다 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거나 네. 또 질문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맞아요. 생각할 수 맞아요. 있는 질문을 던지는 부모가 되자.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우스가 영리한 답을 할 수 있도록 또 부모의 도움도 컸던 것 같아요. 연습을 자꾸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라도 부모님이 이렇게 자꾸 연습을 시킬 방법이 있을까요? 이 수학을 잘하려면 이 두 가지 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수학에서 사용된 기본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숫자나 뭐 계산 방법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그 훈련된 도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학 문제를 바로 풀 수는 없어요. 뭔가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자결합이 돼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 훈련만 받다가 지쳐서 공부를 못하거나 이제 훈련이 안 된 상태로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니까 풀 수가 없거나 이런 문제가 포기하게 되고. 예.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어떻게 균형을 잡아줄 것인가. 그러니까 훈련도 해야 되고 네. 또 그 훈련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경험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롭게 돼야 이제 정말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될 수가 있겠죠. 오, 그 방법이 2부 강연에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2부 강연은 어떤 내용 들어있나요? 자, 일단 뭐 좋은 문제를 아이들한테 제공해야 되는 게 선생님이나 이제 부모들이 이제 공부해야 될 중요한 숙제가 돼 버렸는데요. 네. 제가 이제 오늘 조금 더 간단한 문제지만 그 뭔가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숨겨져 있는 예를 하나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 테고요. 이런 예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네. 그거는 뭐 제가 다 드릴 수는 없고 네. 일단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그런 것들을 앞으로 여러분 네. 어머님, 아버님들이 적용해야 되겠네요. 찾아가시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아, 드릴 수 그 있을 것 점프 같습니다. 타고. 네, 그 예로 든 그 강연 내용부터 지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대희 교수님의 강연 계속해서 함께 할게요.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하고 만나서 이제 수업할 경험들이 좀 있었는데요. 아주 이제 처음에는 간단하게 질문을 던졌는데 의도치 않게 다양한 답변이 나와서 몇 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렇더니만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풍부한 생각을 보여주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아주 간단한 문제니까요. 그걸 같이 여러분들하고 생각해 보면서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우리가 같이 경험해 보자 하는 의도로 이 소재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1부터 19까지 들어있는 홀수를 더하면 얼마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우스 문제를 변형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가우스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자연수, 연속된 자연수들을 쭉 되나가면 얼마냐의 문제인데 1부터 19까지의 홀수를 더하면 어떻게 되냐. 1, 3, 5, 7, 9 이렇게 되어서 19까지 더하면 얼마냐의 문제입니다. 이걸 이제 시험 종이에다 문제를 내면 아마 정상적인 학습을 한 두 자릿수까지 이 덧셈을 정상적으로 학습하는 학생은 크게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정답을 다 내겠죠. 근데 이 문제를 암산하는 상황, 이렇게 대화하는 상황으로 출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제를 푸는 과정, 아이디어를 갖다가 물었습니다. 좀 독창적인 방법을 해봐라.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봐라. 뭐 이런 요구를 해서 이제 답변을 이제 얻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암산을 하더라고요. 암산을 하면서 막 손으로 막 이런 학생들도 있고, 막 손바닥에 이런 학생들도 있고, 뭐, 이렇게 앞에서부터 들어가는 그런 유형의 학생들도 나타나고요. 잘 알려져 있는 학습이 좀 된 학생들은 가우스 방법을 이제 응용을 하는데, 1하고 19를 더하면 20이잖아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잘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1하고 19하고 합하면 20이고, 3하고 17하고 합해도 20이에요. 근데 그런 게 몇 쌍이 있느냐로 가면, 이게 이제 종이다 쓰면 쉽게 되는데, 암산으로 하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학생은 10쌍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이 5쌍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이게 1에서 19까지 홀수가 몇 개 있느냐를 생각하는 것도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우스 방법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것하고 변현된 문제 상황에서 이걸 적용한다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우스 방법을 활용해서 뭐 푸는 학생도 있고 오답이 나온 학생도 있고 이런 유형들의 학생들이 있었고요. 오늘은 그런 이제 많이 등장하는 그런 아이디어보다는 좀 독특하게 푼 학생들의 사례를 몇 가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만났던 첫 번째 학생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3579를 합하면 25예요. 그러니까 100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 그 말을 듣고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했는지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질문해봤죠. 어떻게 한 거니? 그랬더니만 11은 10 더하기 1이고요. 13은 10 더하기 3이잖아요. 그러니까 100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니 11이 10 더하기 1인 것도 알겠고 13이 10 더하기 3인 것도 알겠는데 그래서 왜 100이 되니? 그랬더니만 이 학생이 저한테 아주 한심하다는 듯이 이렇게 막 답답하다는 듯이 막 설명을 자세하게 하더라고요. 말로 설명하기면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이게 이제 써서 생각을 하면 일단 1부터 19까지 이 학생은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말로 한 건데 이해하기 쉽게 이제 써봤습니다. 1에서 9까지 합하는 거하고 11에서 19까지 합하는 거에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 학생이 그 다음에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11은 10 더하기 1이고 13은 10 더하기 3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11에서 19까지 합은 10 더하기 1, 10 더하기 3, 10 더하기 5, 10 더하기 7, 10 더하기 9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1에서 19까지 합이라는 것은 1부터 9까지 합과 10을 5번 더하는 것과 또 1부터 9까지 합이라는 거예요. 아까 1부터 9까지 합이 25였으니까 25, 50, 25. 그래서 100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숫자를 가르고 모으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계산에 여러 가지로 응용될 수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뭐 어디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이 학생이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렇게 이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답을 찾는 저한테 아주 신선한 경험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경험 때문에 학생들한테 이제 더 해봐라. 또 딴 것도 나오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시켜봤더니만 상당히 많은 다른 답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재밌는 사례가 이제 이건데요. 이 학생도 참 숫자를 가르는 방법을 응용한 건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말로 한 걸 이제 편의상 이제 써서 나타내 보면요. 뭐 숫자 1은 그냥 놔두고요. 3은 2 더하기 1이죠. 5는 3 더하기 2고 쓰진 않았습니다만 7은 4 더하기 3이겠죠. 이런 식으로 쭉 갈라가 보면 19는 10 더하기 9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가로로 쓴 걸 갖다가 여기 세로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1부터 19까지 합이라고 하는 거는 1부터 10까지 합 더하기 1부터 9까지 합이 된다는 거죠. 그럼 1부터 10까지 합은 우리가 가우스 방법으로 다 알고 있죠. 55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1부터 9까지 합은 55에서 10을 뺀 45. 그래서 55와 45를 합하면 100이 되죠. 이런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도 독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재밌구나. 그래서 제 목록 속에 들어왔고요. 제가 피를 받아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이제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그 다음엔 중학교 학생이 보여준 사례인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1부터 19까지 합하면 얼마냐? 계산 과정이 뭐냐 물어보니까 11 곱하기 9 더하기 1이래요. 그래서 100이라는 거예요. 11 곱하기 9 더하기 1을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라고 물어봤더니만 1에서 19까지 홀수들이 쭉 있는데 11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13은 11보다 2 크고 15는
또 2가 커지고 17은 또 2가 커지고 그 다음 11을 기준으로 9는 2가 작아지고 7은 또 2가 작아지고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것도 제가 몇 번의 대화를 하면서 이제 상세하게 물어봐서 나중에 이해하게 된 건데요. 이런 방법이었다는 거죠. 가운데 11을 기준으로 해서 13은 11 더하기 2, 15는 11 더하기 4, 17은 11 더하기 6, 그 다음에 11 더하기 8이고요. 거꾸로 내려오면 11 빼기 2, 11 빼기 4, 11 빼기 6, 11 빼기 8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로로 쫙 다 더하면 2하고 마이너스 2 빼기 2는 사라지고 4 빼기 4도 사라지고 6 빼기 6도 사라지고 8 빼기 8도 사라지고 11만 9개가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1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4개, 아래로 4개가 이렇게 대칭을 이루면서 숫자들이 다 사라지면서 11이 9개가 있고 짝이 맞지 않은 하나, 1이 하나 더 있게 돼서 11 곱하기 9 더하기 1이라는 이런 풀이가 가능하더라고요. 이제 이걸 이제 여러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우리가 칠판에 쓰지 않고 발표를 시키면서 제가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방법이 타당한 것 같으냐 그랬더니만요. 많은 학생들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로 설명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생한테 거꾸로 질문을 해봤습니다. 11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런데 만약에 그 가운데 있는 수가 9도 되잖아요. 10개 중에 9하고 11이 가운데 있으니까. 9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니? 구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만, 11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우연히 맞은 것이고, 9를 기준으로 하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제가 우겼죠. 그랬더니만 그 학생은, 된다고 막 그러더니만, 싹 생각하더만 금방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9를 기준으로 변형해서 푼다면 어떻게 풀 수 있으시겠어요? 마찬가지로 9를 기준으로 2씩 커지고 2씩 작아지니까 다 사라지고 9가 9개 남겠죠. 짝이 맞지 않은 건 어디 있습니까? 1이 아니고 저 밑에 19가 짝이 안 맞게 되죠. 그래서 9 곱하기 9, 81 더하기 19해서 100을 만들 수가 있게 되죠. 하여간 이것도 이제 좀 자연스럽게 또 응용하는 그런 방법도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이러저런 방법에 이제 다양한 이제 방법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 문제를 학생들하고 출제할 때는 사실은 이런 계산의 다양성이지만 이 홀수합이 가지고 있는 재미있는 규칙이 있습니다. 예전에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아주 2500년 전에 유명한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사람이 처음 그 글로 남긴 그런 일화에서 비롯되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이 피타고라스의 방법을 아이들이 찾게 하기 위해서 뭐랄까요, 약간 질문들을 바꿔서 했는데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홀수 1이라고 하는 숫자 하나가 있죠. 1이 있죠. 그 다음에 1 더하기 3은 얼마인가요? 4. 1 더하기 3 더하기 5는 얼마인가요? 9.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은 얼마인가요?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오셨어요? 아니요. 아직 한 번 더 그럼 1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까지 하면 얼마가 나와요? 25. 이제 느낌이 오시나요? 처음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1이 있고 1 더하기 3은 얼마? 4. 1 더하기 3 더하기 5는 9. 그 다음 1, 3, 5, 7은 16. 1, 3, 5, 7, 9는 이제 뭔가 아시겠어요? 꾸덕꾸덕 하시는데 어떤 의미? 네. 같은 숫자가 곱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써서 말씀드리는 게 좀 편하겠습니다. 숫자 1이 있고요. 1 더하기 3을 하면 4, 2 곱하기 2가 나오고요. 1 더하기 3 더하기 5 하면 3 곱하기 3이고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을 하면 4 곱하기 4. 1, 3, 5, 7, 9 하면 5 곱하기 5인데 여기서 2, 3, 4, 5 같다는 것은 홀수의 개수죠. 홀수 하나를 더하면 1의 제곱, 홀수 2개를 더하면 2의 제곱, 홀수 3개를 더하면 3의 제곱, 홀수 4개를 더하면 4의 제곱. 이런 규칙이 있으니까 19가지의 홀수 10개를 더하란 말은 10의 제곱이 된다라고 파악할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몇 번 질문을 해보면 1, 3, 5, 7, 9, 9까지 가지 않고 5, 7까지 가서 4의 제곱 정도 되면 아이들이 하는 그런 학생이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규칙을 찾았다는 이야기죠. 근데 1, 3, 5, 7까지 가도 무슨 말인지 다음 질문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규칙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이 이렇게 쉽게 원활한 학생이 있는가 하면 그게 잘 파악이 안 되는 학생들도 있겠죠. 근데 그 후자 쪽 학생들이라고 하면 이제
수나 도형성에 들어있는 규칙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규칙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 같은 게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이 풀이는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쭉 배열이 돼 있죠. 점들이요, 그죠? 제일 맨 구석에 있는 점 하나에 주목해서 보시면 점이 하나 있고 그 점을 둘러싼 3개의 점이 있습니다. 1 더하기 3이 정사각형 개수 4를 의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 1, 3 다음에 그 위에 또 5개의 점이 둘러싸고 있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자세히 뜯어보시면 제일 아래 구석에 1, 3, 5, 7, 9 이렇게 숫자들이 이렇게 누적적으로 이렇게 쌓여갑니다. 근데 쌓이는 모습이 항상 정사각형 모양으로 쌓이죠.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는 이렇게 점을 삼각형 모양이나 사각형 모양, 혹은 오각형 모양 이렇게 도형 모양으로 배열해서 어떤 규칙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했다 그러죠. 도형수라고 하는 걸 연구했다 그러는데 홀수들을 더해 나가면 항상 사각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칙을 발견해서 후대에 알렸다 그러고요. 오늘날로 표현을 하자면 홀수들을 합하면 그 개수의 제곱만큼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나는 그런 규칙이 들어있다는 걸 갖다가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수준 더 높은 수학을 하게 하려면 아이들이 뭐랄까요,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찾아내는 능력이라는 게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고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방금 말씀드린 아이들처럼 문제를 보고 풀 때 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좀 더 똑똑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간단할 수 없을까? 이런 질문들을 해가면서 계속 문제에 도전하다 보면 나름의 방식으로 좀 더 좋은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그런 성취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내지 못한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낸 사람은 그 맛을 잊어먹지를 못해요. 그게 수학을 공부한 제일 중요한 재미인 것 같아요. 제 어릴 때 경험도 그랬고 제가 제 주변에서 수학을 잘한다는 분들은 거의 한결같이 아주 평범하지 않은 독창적인 생각, 좀 더 간단한 풀이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걸 찾았을 때 느끼는 그 재미, 그것 때문에 수학을 연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 문제라고 해가지고 그냥 다 그냥 막 계산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문제를 보고 이거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좀 다르게 풀 수 있지 않을까? 나만의 독창적인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자세.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을 때 뭔가 재밌어하고 즐기는 마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수학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강연 참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문제도 다양한 방법으로 풀 수가 있는 점이 참 놀랍네요. 굉장히 또 스마트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남들과 다른 방법을 알아내고 또 스스로 찾아가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아요, 수학이. 네, 저는 인상 깊었던 말씀이 뭐였냐면 네. 조금 잘하게 하려면 열심히 연습시켜라. 많이 잘하게 하려면 스스로 생각하게 하라. 네, 맞아요. 정말 어떤 수학의 달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어떤 아이디어를 자꾸 적용시키고 확대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네. 저는 그냥 열심히 시키는 게 다인 줄 알았거든요. 네, 왜 이제 선생님을 제가 만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이 수학을 풀면서 답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수학을 문제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답이 마음에 안 들어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한번 풀이를 해볼까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될 텐데 역할이 중요해요. 부모의 역할이. 그죠? 네, 쭉 수학과 함께 하신다면 되지 않을까요? 가능하죠? 네. 이번에는 또 이제 수학에 대한 궁금증 들어보는 에스크베스 시간입니다. 먼저 인터넷 질문 한번 볼게요. 최현정 씨가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매일 같은 것을 알려줘도 계속 까먹는 아이.
친구들보다 못하는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피해 의식이 많아요. 흥미가 없어서 학습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천히 하고 싶어도 현실이 그렇게 놔두질 않고 참 답답합니다.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교수님. 네. 네, 어떻게 할까요? 상당히 고민되는 네. 네, 질문이에요. 제가 뭐 어떻게 정확한 답을 드리기에는 이 학생의 상황이나 상태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몇 가지 질문의 단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기억을 못한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친구들보다 못해서 피해의식이 있다. 그 다음에 소극적이다, 흥미가 없다. 뭐 그런 한 3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기억과 관련해 가지고는 특별히 기억력이 떨어지는 학생일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아이들은 자기한테 재밌으면 기억을 오래 하죠. 맞아. 이미 재미가 없다는 이야기겠죠. 지금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일 테고. 그러니까 결국 흥미나 관심의 문제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흥미와 관심도 아이들 수준에서의 흥미와 관심이라고 하는 건 어른들하고 좀 다른 것 같고요. 네. 그 흥미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더 우리가 분석해서 생각을 해보면 보통 사람들은 뭐 수학이 흥미롭다, 뭐 영화가 흥미롭다, 뭐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그건 흥미의 대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흥미라고 하는 현상은 그 어떤 대상과 그 아이의 마음이 만나서 일어나는 상황이잖아요. 수학이 흥미있다, 흥미없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네. 아이의 마음이 흥미있게 느낄 수도 있는 거고 흥미있지 않게 느낄 수도 있는 네. 거고.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간단하게 푸는 풀이 같은 것도 어떤 사람은 흥미롭게 느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흥미롭지 않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사람의 마음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제 내 마음의 지식이라 경험이 쌓여서 나에게 흥미로운 세계가 만들어지면 네. 이제 어른들의 세계는 이제 구체적이겠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발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아이는 자기 스스로 뭐가 재밌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겠죠. 겉으로 드러나 있는 아이 흥미는 많아져. 게임이고. 그렇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아가면서 수학이라는 게 재밌구나라는 걸 경험하기도 하고 이게 참 미술이 재밌구나 이렇게 경험해 나갈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재밌어야지 합니다. 네. 이제 방청객 분들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우리 교수님께 질문 있으신 분. 네. 저기 어머님. 그 연산을 원하는 그런 문제들을 계속 풀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반복되는 거를 매일매일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는 못하고 이제 겨우 이제 몇 번 어쩌다가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은 꼭 하게 하는데요.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이제 그 기본적인 곱셈 원리만 알면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문제를 보니까 본인이 생각을 더 이렇게 깊숙이 안 해서 틀린 문제인데 이제 다른 아이가 이제 그거를 다 맞아서 이제 금상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그 곱셈 대신 나눗셈으로 쉽게 그냥 그러니까 학원에서 그 테크닉을 가르쳐서 그 나눗셈을 알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본인은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못 풀었다고 저를 원망하면서 학원 보내달라고. 자기 다른 애들은 당연히 4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문제를 풀고 5학년 때 6학년 문제를 푸니까 당연히 100점 맞는 게 당연하다 이러면서 저한테도 4학년 문제 사놓으라고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아이가 공부 욕심이 있다. 창의력도 있는 아이인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이제 엄마표로 계속 해주고는 있긴 한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을지는 저도 의문이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좋을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초등학교 5, 6학년 때까지도 가능할까 싶어요. 예. 그리고 조금 그 사고력을 이렇게 요하는 문제들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 약간 이렇게 잘하게 하려면 문제를 어느 정도 많이 풀린 다음에 그 기반 위에 이제 어려운 이제 수학 많이 잘하는 아이를 만들려면 이제 사고적인 그런 거를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이제 좀 사고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지. 네네. 예. 몇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하나는 학생이 원하면 뭐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건 부모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겠죠. 근데 방향을 어떻게 잡아주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은 대체로 초등학교 4, 5학년을 넘어가기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내용도 어려워지고 또 아이들도 엄마의 간섭을 싫어하기 시작하고 네. 사실은 그때가 정말 아이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사춘기 시절이라고 하는 독립적이게 될 때 그때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고 저학년 부모님들은 좀 마음을 좀 놓으셔도 될지 몰라요.
제일 크리티컬한 1차적인 시기는 그때 오니까 네.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 스스로의 방향이 친구들의 세계냐 다른 세계인지 아니면 공부의 세계로 가는 건지 그게 그 엄마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 아이가 스스로가 이제 극복해 나가야 될 이제 인생의 숙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뭐 그 부분은 딱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질문하신 좀 사고를 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수학 공부 방법이 뭐가 있느냐. 제가 대학을 들어와가지고 수학 공부를 하면서 제일 크게 어려움을 겪었던 게 뭐냐면요. 네. 대학교 교재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풀이도 없고요. 네. 풀이고 없고 답도 없어요. 이만한 대학 교재에 연습 문제들이 쭉 있는데 네. 뒤에 답지가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그걸 막 푼으로서 그때 교수님을 뵙고 답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는다 그랬더니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답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네가 생각해서 타당하면 맞는 거고 네가 생각하기에 뭔가 잘못된 거면 부족한 것이지 왜 너의 머리를 못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자들의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자들의 세계라고 하는 거는 누가 답지 가지고 맞다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1차적으로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의 논리로 맞다 틀리다가 검증이 돼야 되고요. 네. 그 주변에 있는 동료 전문가들이 판단해 주겠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사고의 최고 수준일 텐데요. 네. 근데 그걸 이제 학교로 내려와서 생각을 한다면 제가 저한테 조언해줬던 선생님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답안지 찢어서 없애라고. 오. 답지 보지 말라고. 오. 한 문제를 풀더라도 스스로 생각해서 끝까지 내 힘으로 풀어내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지 답 보고 외우고 답 보고 외우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물론 이거는 약간의 이제 단서가 있습니다. 자기가 혼자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좋은 풀이를 배워야 돼요. 배우는 것도 필요한데 남의 것만 배워가서 외워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것을 넘어서려면 과감하게 남의 생각은 없애버리고 자기 생각을 자꾸 시도를 해야 돼요. 한 문제를 가지고 한 시간을 생각할 수도 있고 하루를 생각할 수도 있고 저기 페르마의 마지막 등이라고 하는 문제를 푼 사람은 7년을 한 문제를 연구했다지 않습니까? 아마 뭐 7년까지는 그렇지만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허용된 범위에서 뭐 네. 제가 고등학교 때는 한 일주일씩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한 문제 가지고. 근데 지금은 뭐 수능 문제 같은 경우는 한 문제 푸는데 2분짜리, 5분짜리 문제 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고하는 힘이랄까 이런 것들을 기르는데 한계가 돼 있는 거고요. 시간이나 이런 상황이 허락되는 한에서 충분히 많이 스스로 생각하고 오래 생각하고 자신의 방법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것들이 누적이 돼서 네. 더 높은 수준의 수학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교수님 대단하시네. 한 문제 일주일. 그래야 수학자가 되는 거군요. 또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수학을 잘해야지 또 공부를 잘하는 그런 끈기 같은 것도 길러질 것 같고요.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수학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수학 즐거우셨나요? 네, 수학 참 어려워요. 그래도 이렇게 수학으로 고민하는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유익한 수학 강연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여기 주소로 신청을 해주시면 언제든지 방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만 마치고요. 다음 주에 더욱더 즐거운 수학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